자, 1차 세계대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벌써 여러 번 찍고 지우고 찍고 지우고 반복을 했는데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만, 필기도 많이 안 할 거예요. 흐름만 얘기해 줄게요. 먼저 1차 세계대전의 배경에서는 뭘 알아둬야 되냐면 삼국 동맹 있죠.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팀이 나눠서 싸운다는 부분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 동맹 측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고, 삼국 협상팀에는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죠. 근데 여기 내부에는 또 어떤 게 깔려 있냐면 이쪽에는 주로 게르만족이 많죠. 그래서 게르만주의. 그리고 이쪽에는 슬라브족이 있죠. 러시아가 슬라브족이잖아. 그래서 슬라브주의. 그래서 겉으로는 삼국 동맹과 협상팀의 어떤 갈등이지만 여기 내부에는 이런 어떤 인종 간의 민족이라 해야 될까요? 민족 간의 갈등도 녹아 있다라는 거. 그러다가 이런 부분이 딱 모여 있는 것이 발칸반도잖아요. 이때 발칸반도의 별명이 유럽의 화약고예요. 화약고. 화약 불 붙이면 빵 터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으르렁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계기만 나오면은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야.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뭐였냐면 사라예보 사건이죠. 그래서 사라예보 사건이 뭔지 좀 알아둬야 됩니다. 뭐예요? 삼국 동맹 측에 있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있었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를 왔었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총으로 쏴서 죽이죠. 근데 이 청년이 어디 국적인지 봤더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세르비아. 마음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죠. 그럼 당연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입장에서는 세르비아가 싫고 선전포고를 했죠. 원래 전쟁의 FM은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너네 공격할 테니까 너네 전쟁 준비하고 있어. 너네 이제 좆됐어. 알아서 해. 응? 뭐 이런 거예요. 선전포고. 항상 이 선전포고 안 하는 나라가 일본이잖아. 청일전쟁, 러일전쟁, 진주만 기습. 일본 요 애들은 기습에 맞들였어. 그래서 전쟁에 어떤 예의도 모르는 포로도 많이 죽였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부족한 나라가 일본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뭐 그쪽만 봤을 땐. 근데 이때는 선전포고를 했어요. 근데 이쪽이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이 삼국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게르만족이에요. 근데 게르만족이기 때문에 삼국 동맹 측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은 주로 동맹 측에서 전쟁 지원을 해주고, 세르비아는 또 하필 슬라브족이요. 또 여기 삼국 협상하고 연계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르비아는 삼국 협상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전쟁이 국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기가 된 사건, 사라예보 사건은 꼭 기억해 주세요. 전쟁의 전개 과정은 주로 독일이 주인공이에요. 독일의 우측을 동부전선이라고 그러죠. 서쪽을 서부전선이라고 그러고. 근데 동부전선은 독일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동쪽에 누가 있냐면 러시아가 있거든. 근데 러시아가 스스로 붕괴돼요. 그래서 러시아가 들어봤어요? 러시아 혁명?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가 스스로 무너지면서 이쪽은 전쟁이 끝나게 돼요. 문제는 서쪽이에요. 서부전선에서는 이제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는데 독일의 생각은 빨리 전쟁을 끝나는 거였는데 의외로 장기전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큰 특징, 1차 세계대전 특징 꼭 알아둬야 돼요. 처음에 참호전. 더 설명 안 할게요. 땅 파서 서로 대치하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땅을 파고서 여기 들어가서 서로 으르렁 되는 이런 모습을 참호전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신무기가 개발이 되죠. 순무기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참호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에 탱크를 만든다라든지, 아니면은 비행기를 통해서 공격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독가스, 화학전을 펼친다라든지, 그리고 이따 나오지만 잠수함, 바다에서 잠수함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신무기가 많이 쓰였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래요. 참호전으로 전쟁이 또 길어졌고, 그래서 비행기, 탱크, 화학무기, 잠수함 등이 쓰였던 것이 1차 세계대전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총력전이기도 해요. 총력전.
옛날에는 전쟁이 전방, 후방이 따로 있었어요. 전방에서 군인들만 전쟁했었는데 요 당시에는 총력전이야. 전방, 후방이 없어. 뭐 비행기가 가서 폭격도 하기 때문에 후방도 없고, 후방에서 여성들도 총알 만들던지 간호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전방, 후방 할 거 없이, 남녀 할 거 없이 전쟁에 다 동원되는 총력전이 쓰였다라는 거.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큰 특징, 요 세 가지. 이 참호전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영국이 독일의 해상을 봉쇄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독일이 펼친 작전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었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엄한 군함이 아니라 엄한 민간인 선박들도 많이 파괴되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 중에 또 미국의 선박을 건드리죠. 이걸 계기로 미국의 참전을 이뤄지게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이 참전했다는 건 전쟁이 이미 끝난 거야. 미국은 전쟁에서 진 경우가 몇 번 없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베트남 전 때 좀 지긴 했었는데, 미국이 참전으로 동맹국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나중에 독일에서도 내부적으로 임시정부가 등장하면서 전쟁이 항복하면서 끝나게 됐죠. 그래서 독일의 항복으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전개 과정도 좀 알아둬야 되고, 전쟁의 어떤 특징 알아둬야 되고, 배경과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라예보 사건, 요 정도도 좀 알아둬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는 1차 대전 때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러시아 혁명 정리해 볼게요. 아까 독일이 있고,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하고 대치를 했고, 서부전선에서는 주로 영국, 프랑스랑 대치했다 그랬었죠. 근데 이쪽은 독일이 되게 운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스스로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 혁명으로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 과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거 개념, 피해 일요일 사건 개념을 좀 알아둬야 되죠. 요거는 1차 대전보다는 좀 전이에요. 러일 전쟁 들어봤나요?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이기잖아. 그래서 러시아가 패배를 계속하면서 어려워져.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때 노동자들이 황제한테 개혁을 요구했었어요. 개혁해달라. 근데 이 황제, 러시아는 황제를 차르라고 부르죠. 차르가 개혁을 요구하는 이런 노동자들한테 총을 발포하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 피를 흘렸어요. 또 하필이면 일요일이네. 성당 가서 요구해야 되는데 피를 흘렸네. 이것을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개념 꼭 알아둬야 되고, 러시아 혁명은 큰 틀에서 두 번 있어요. 그래서 2월 혁명, 10월 혁명, 교과서에 따라서는 3월 혁명, 11월 혁명 이렇게도 불러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날짜 따지는 거랑 러시아에서 날짜 따지는 거랑 약간 달라요. 근데 주로 2월 혁명, 10월 혁명 이렇게 부르죠. 지금 우리 학교 기준으로 3학년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고, 우리 학교 2학년 기준으로는 3월, 11월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황제가 1차 세계대전 중이야. 전쟁 어렵잖아. 어려운데 이때 노동자들하고 병사들이 소비에트라는 걸 조직을 해요. 그래서 노동자랑 쓰지 말자. 쓰면 길어지니까. 선생님, 마음이 급한 이유가 빨리 찍고 가서 밥도 못 먹었어요. 밥도 먹고, 또 선생님 취미생활도 이게 선생님 또 뭐 하잖아요. 알죠? 그래서 이거 하러 또 가야 돼서 마음이 급해서 더 이상 말 줄일게요. 자, 2월 혁명, 노동자랑 어떤 병사들이 소비에트라는 걸 주도를 해요. 소비에트를 만들어서 주도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황제 체제, 니콜라이 2세인데 황제 체제를 없애고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한마디로 2월 혁명은 전쟁을 그만두고 싶은 바람에 노동자랑 병사들이 소비에트라는 자기들 어떤 대표 기구를 만들어서 황제 체제를 없애버리고 임시정부를 만든 것이 2월 혁명이에요. 근데 임시정부가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전쟁을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레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레닌이 등장을 해서 이 임시정부를 없애버리고 소비에트 정부를 만듭니다. 소비에트가 계속 나오는데 대의회, 어떤
지금 국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의 대표자 회의라고 보면 되는데 이 소비에트가 중심이 된 정부를 만들었어요. 레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레닌은 꼭 알아둬야 돼요. 이 러시아 혁명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오리지널 사회주의자. 독일에 있다가 이때 독일 입장에서도 이쪽에서 전쟁 빨리 끝나면 좋잖아. 그래서 독일에 있던 사회주의자 레닌을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전쟁을 끝내게 되죠. 그래서 이 소비에트 정부가 전쟁을 중단하게 되면서 동부전선에서는 전쟁이 중단되게 되죠. 자, 정리할게요. 러시아 혁명이면은 뭔가 바뀌어야 돼. 황제 체제가 임시정부로 바뀌었고, 임시정부는 전쟁을 계속하려고 그랬어. 근데 국민들이 원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레닌에 의해서 임시정부가 없어지고 소비에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에트 정부가 들어선 요 과정, 요 일련의 과정을 러시아 혁명이라고 불러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죠.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도 되고 사회주의 정부도 돼요.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을 했어. 빨간색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공교롭게도 빨간색으로 썼네요. 사회주의 국가. 그래서 러시아 혁명 꼭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요 개념을 좀 알아두세요. 코민테른. 코민테른은 국제 공산당 기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모스크바에 있는데 국제 공산당 기구. 얘의 주 역할은 뭐냐면은 사회주의를 퍼뜨리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처럼 사회주의 국가를 많이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코민테른 꼭 알아두세요. 실제로 이 코민테른이 성공을 해요. 이렇게 러시아가 있잖아. 러시아가 무슨 색이 됐어요? 빨간색이 되었죠. 근데 이 코민테른에 의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야.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라고요?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코민테른. 이름이 좀 어려워. 코민테른. 코민테른의 지원에 의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을 묶었어요. 이거를 우리 뭐라 부르냐면 소련이라 부르는 거예요. 소련. 이 소련의 정식 명칭이 좀 길어요. 그래서 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안 외워도 좋아요. 줄여서 소련이라 부르는 거예요. 소련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죠? 그래서 소련. 그래서 코민테른의 역할 꼭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 밖에 뭐 스탈린도 있는데 스탈린은 우리 한국사 할 때 자세히 배울 거고 요 정도는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 혁명. 오케이? 자, 다음에는 베르사유 체제 한번 볼게요. 베르사유 체제. 이쪽 나오겠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내 뭐 여긴 전쟁 끝났고 여기에 공격에 의해서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전쟁 뒤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어디에 모였냐면은 파리에 모였어요. 파리.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라는 것이 열립니다. 우리 역사 보면은 강화회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전쟁 뒤처리를 위한 회의라고 보면 돼요. 파리 강화회의. 그래서 누가 모였냐면 파리에 어떤 연합국, 승리한 연합국과 독일이 마주 앉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 독일한테 전쟁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독일이 물론 잘못하긴 했지만 독일이 감당도 안 될 만큼 막 뒤집어 씌웠어. 요 회의가 파리 강화 회의인데 이들이 조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원칙이 있었어. 독일한테 어떤 책임을 이제 적용을 시키고 이 파리에 강대국이 모였는데 원칙을 제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윌슨이에요. 윌슨이 14개조 평화 원칙 14개조 평화 원칙을 제정하는데 3학 학생들은 이 내용이 아마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꼭 체크를 해보기 바라고 14개조 원칙 중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죠. 민족 자결주의 들어봤나요? 선생님 수업하다 보니까 아까 2학년 6반 어떤 친구가 네 알아요. 민족 자살주의 그러는데 자결, 자살 그 자살이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하자. 그 민족의 일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한마디로 그 민족 해방시켜주자. 그런 운동이에요. 근데 문제는 전쟁에 승리한 식민지에는 해당이 안 돼. 독일처럼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식민지에만 민족 자결주의 잣대를 들이대고서 그 민족 패한 나라의 식민지 해방시켜주자 이런 거예요. 근데 말은 되게 좋잖아. 그 민족의 일은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그래서 3.1운동도 우리나라 여기에 영향받아서 일어난 운동이기도 하죠.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 알아두고 그리고 독일의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고 책임을 물리는 조약이 뭐였어요? 베르사유 조약이죠.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 이 내용도 아마 3학년 같은 경우는 수업 때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리 강화 회의를 시작으로 베르사유 조약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 꼭 한번 정리해 보고, 쌤이 여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요게 생겨요. 국제연맹. 그래서 요 국제연맹은 꼭 알아두세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이 생기고, 우리가 꼭 비교해야 될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합이라는 게 생기죠. 이거는 우리 흔히 유엔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차이점. 1차 대전 끝나고 국제연맹이 생겼는데 한마디로 1차 세계대전 겪고 나니까 너무 비참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제적인 분쟁이 있을 때는 개입을 해서 평화를 확보하자라는 중재기구를 만든 거죠. 근데 아쉬운 점이 두 가지야. 강대국이 참석하지 않았어. 구체적으로는 소련과 미국처럼 당시 최강대국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문제는 군대도 없어. 그래서 경제적인 제재만 가할 수 있고 군대가 없어서 물리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없었어. 경제 제재는 쌩까면 그만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국제연합은 아니에요. 2차 대전 끝나고 이것이 별 효과가 없으니까 강대국도 참석을 했고 군대도 두고 있죠. 평화유지군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국제연합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이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최초의 전쟁이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국제연합이 만들어지자마자 얘네들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전쟁이 터집니다. 이 전쟁 알고 있는 사람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그래서 요거 비교하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주의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싫어하잖아. 속된 말로 빨갱이 해가지고 되게 싫어하잖아. 왜냐면 6.25 전쟁 때 이 속된 말로 이 빨갱이 사회주의자들이 북한에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죠. 선생님은 그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빨간색이면 되게 싫어해. 심지어는 그런 게 선생님 돌이켜보니까 우리 생활 속에 좀 있는 것 같아. 빨갱이 되게 싫어하잖아. 노래에도 있잖아.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이걸 빨간색으로 바꿔봐봐. 빨간 나라를 보았니? 좀 이상하단 말이야. 생각해보면 옛날 너네 아나? 스머프 알아요?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스머프도 파란색이야. 걔네 빨간색으로 색칠했다 생각해봐. 뭔가 섬찟하지 않아요? 너무 과장인가? 옛날에는 진짜 빨간색만 보면 막 광기 일으켰어. 빨갱이들 너무 싫어가지고. 요새 빨갱이라는 표현도 좋은 표현은 아니죠. 지나가다가 막 코를 파는데 코 피가 나와. 너 빨갱이지?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우리 어르신들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남북이 대처하면서 이런 사회주의랑 어떤 우리 민족주의, 자본주의 요 체제랑 으르렁 되고 있죠. 자, 우리가 후손들이 해결해야 될 어떤 미래의 과제이기도 하죠. 자, 이번에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독립하거나 어떤 민족운동 벌이는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민족 자결주의 기억나나요? 그 민족의 일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주장했었죠. 그 결정에 따라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독립하거나 어떤 독립을 위한 움직임을 벌입니다. 먼저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한국이라고 할까요? 조선은 망했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3.1운동이 일어났었고, 또 3.1운동의 영향도 받고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도 받고 중국에서 5.4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5.4운동 알아둬야죠. 일본이 21개조 요구를 했었었죠.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이렇게 여기 산둥반도가 있는데 원래 독일이 갖고 있던 이권이었는데 이것을 일본이 가져가겠다라는 거야. 독일은 1차 대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 이권을 대신 가져가겠다. 이거 이외에 총 합쳐서 21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강대국들이 허락해준다라는 이런 분위기예요. 이 당시에 중국의 실력자였던 군벌들도 이걸 허락해줬고, 그래서 이것에 반대하면서
베이징 대학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21개조 요구에 저항하는 운동이 벌어져요. 이것을 5.4 운동이라고 합니다. 수업 시간 때 아마 자세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소개하지 않고, 그래서 5.4 운동도 꼭 알아둬야 되고, 또 이 당시 때 중국은 국민당, 공산당으로 나눠지는 거 알죠? 국민당, 공산당. 공산당을 이끌던 마오쩌둥, 국민당을 이끌던 순원, 장제스. 나중에 국민당, 공산당이 손을 잡기도 하죠. 이것을 국공 합작이라고도 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국공 내전도 벌어지죠. 그래서 국민당이 세운 것이 대만이 되고, 공산당을 세우는 것이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지금 중국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국공합작 1차, 2차가 있었고, 나중에는 내전을 벌여서 대만과 중국으로 지금 쪼개져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시험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왜 중국과 대만이 사이가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좋은 개념이에요. 원래 국민당이 더 컸어. 공산당은 조금 했었고, 마오쩌둥, 여기가 장제스가 이끌었는데, 더군다나 얘네들은 미국이 지원해줬어요. 왜냐면 여긴 파란색, 공산당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간색, 공산주의, 빨갱이, 파랭이 이런 개념이었었거든. 근데 조그만 체구에 얘네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얘네들은 농민들의 마음을 샀어요. 이 마음을 십자죠? 농민들의 마음을 끌어안았고, 얘네들은 무기도 좋고 돈도 많고 힘이 셌었는데 마을에 들어가면 농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었대. 근데 마오쩌둥은 머리가 있었던 거지. 중국 대다수의 농민들의 마음을,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 사람들한테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대요. 농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어떤 노력했는지 알아요? 눈치챘군요. 농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라면을 끓여줬대요. 짜파게티, 너구리, 신라면 끓여가지고 부채로 또르륵 해가지고 냄새 맡아서 쩔어요. 짜파게티, 짜파구리가 유행이에요. 해가지고 이렇게 끓여주면은 농민들의 마음을 열면서 마오쩌둥 편을 들어줬던 것이. 그래서 나온 것이 라면 회사 농심, 신라면.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재밌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공부해보세요. 선생님은 중국도 가보고 대만도 가봤는데 같은 중국 민족인데도 성향이 좀 달라. 대만은 확실히 자본주의 체제라서 그런지 중국 애들하고는 약간 좀 다른 애들 같아. 자, 다음. 자, 인도. 인도는 뭐 간디랑 네루 정도는 알아둬야죠. 간디, 네루. 특히 간디 유명하죠? 비폭력 불복종 운동 통해서 영국이 저항하고, 소금 행진 알아요? 영국이 소금을 독점하니까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소금을 캐러 직접 바다까지 걸어가서 바다에서 직접 소금을 캐서 먹은 거죠. 으짜. 소금 행진. 네루는 그래서 좀 자치권을 얻어냈지만 네루는 완전한 독립을 꿈꿨던 사람. 그래서 인도 이런 사람 알아둬야 되고, 베트남은 호치민 들어봤나요? 호치민. 베트남 공산당을 만든 사람이고 베트남 사람들이 영어로 알고 있죠. 지금은 베트남 영어 누구예요? 박항서. 어제 아쉽게 일본에 졌어요. 몇 대 몇인지 아는 친구 댓글 좀 달아보세요. 졌어요. 자, 인도네시아는 뭐 스카르노라는 사람이 또 유명하고, 근데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건 터키는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터키는 오스만 제국 들어봤어요?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이 1차 대전에 나서졌는데 줄을 잘못 섰어. 패전국 쪽에, 동맹국 쪽에 줄을 서요. 줄도 잘 서야 돼. 참. 자, 여기 이탈리아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아프리카 있고, 이 엄청난 지역을 차지했던 게 오스만 제국이에요. 제국이라 불릴 정도 엄청났는데 1차 대전 때 줄을 잘못 섰어. 또 근대화 기업도 실패하면서 얘네들이 전쟁에 져. 그래서 이 터키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부분만 간신히 살려서 생긴 나라가 터키 공화국이에요. 터키. 근데 이 터키 하면 누굴 기억해줘야 되냐면 무스타파 케말, 케밥 아니에요.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전쟁에 나섰던 이 오스만 제국의 군인이에요. 전쟁에도 참전했었고, 전쟁 끝나고 영국, 프랑스 이런 애들하고 막 쇼부를 잘 쳐가지고 터키를 그래도 하나 건졌어. 그래서 터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무스타파 케말이고 여러 가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무스타파 케말 선생님 학습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기억한 것도 나오고 교과서에도 강조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팔레스타인은 쌤 개인적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지만 한번 쭉 읽어보고, 이집트는 원래 영국이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벗어나요. 단 수에즈 운하는 워낙 돈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영국이 지배권을 갖게 되죠. 자,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북부는 범아프리카주의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뭉치는 부분도 있고, 남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저항도 있었고, 그런 부분 좀 알아주고, 페르시아 지역도 있어요. 페르시아에는 팔레비 왕조가 들어서면서 나라 이름을 이란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교과서가 약간 다른데 이런 부분 참고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공황 발생과 전체주의 등장 볼게요. 2차 세계대전의 배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 때 뒤늦게 참전을 했지만 피해를 많이 안 보고 돈을 졸라게 많이 번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초호황이에요. 호황. 경제가 엄청 잘 돌아가. 미국은 복 받은 것 같아. 항상 1차 대전, 2차 대전 뒤늦게 참전하고 전쟁터도 지들 나라에서는 전쟁을 안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복 받은 거지. 유럽에서 전장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공장에서 무기 막 찍어내가지고 팔죠. 지금까지 그 전통이 있어서 미국은 전쟁하면서 돈 버는 나라야. 항상 이겨왔었고. 그래 좀 부러워. 그런 거 보면 일본도 부러워요. 6.25 전쟁 때 일본은 우리나라 전쟁에 참전도 안 하고 자기 나라에서 공장 찍어서 우리나라에 무기 팔아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원래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따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일본 그지 나라 됐는데 6.25 전쟁이 딱 터진 거야. 일본 총리가 했던 말이 신이 주신 축복이다. 우리 그지가 된 일본이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6.25 전쟁이었던 거죠. 근데 일본만 그런 것도 아니요. 우리나라도 그랬어. 우리나라도 베트남 전쟁 딱 터지니까 너네 나라 전쟁이잖아. 심지어 여기까지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베트콩도 죽였지만 산한 사람들도 죽이기도 했었어요. 좀 치욕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남의 나라 전쟁 때문에 돈을 좀 벌어서 경제 개발에 많이 도움을 받았죠. 참 이게 남의 나라 전쟁이 다른 나라에 이득이 된다는 부분, 그걸 피부로 느낀 나라가 미국이었죠. 근데 공장이 너무 잘 돌아가는 거야. 막 찍어낸 족족 팔리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 전쟁이 끝났는데 그래서 이거 막 찍어냈는데 전쟁 중에는 막 팔려나가는데 전쟁이 끝나고 호황이 되니까 더 이상 안 팔리는 거야. 왜냐면 하나씩 다 가지고 있거든. 근데 막 찍어내는데 이건 팔리질 않고 재고는 막 쌓이고 어떡해요? 이제 안 팔리니까 생산을 줄일 거 아니야. 생산을 줄이면 노동자들이 일을 적게 하겠죠. 그럼 노동자들 잘라야 되겠죠. 그럼 노동자들이 잘리면 월급을 못 받으니까 이걸 더 살 수 있는 돈이 없잖아. 그럼 더더욱 안 팔리고, 그럼 노동자 자르고 월급 못 받고 못 사고 안 팔리니까 줄이고 자르고 무한반복이야. 안 좋은 것이.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런 표현 써요. 과잉 생산. 많이 생산을 했는데 구매력,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야.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고 하나씩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고하고 돈을 못 버니까 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또 줄이고 해고하고 무한반복인 거죠. 그러면서 경제가 박살이 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게 됐는데 이것을 우리 역사에서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대공황.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죠. 1929년. 근데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강대국, 영국, 프랑스나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의 방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요거 비교해서 알아둬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영국, 프랑스는 영국, 프랑스 본국과 식민지를 묶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블록 경제라고 해요. 블록 경제. 그러니까 본국에서 남아도는 어떤 물건들 이런 거 남는 거 식민지에 파는 거야. 이 재료는 다시 이쪽으로 가져오고 그 지들끼리 블록으로 묶어가지고 지들끼리 소비할 수 있는 거야. 팔고 들어오고 팔고 들어오고. 그럴 정도로 식민지가 많았으니까. 미국은 이런 방식을 택했어요. 이때 뉴딜 정책 꼭 알아두세요. 뉴딜 정책.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착안한 건데 시장 경제에 놔뒀더니 그냥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자유방임 놔뒀더니 이런 문제도 발생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국가가 적극 개입을 하자.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개입을 합니다. 뉴딜 정책으로 해가지고 테네시 강이라는 그 유역에다가 커다란 댐을 만들어. 댐 만들려면 노동자들이 필요하잖아. 그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생긴 거죠. 돈을 벌죠. 그럼 남는 이런 거 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업은 더 물건을 찍어놔야 되겠죠. 그럼 고용을 더 해야 되겠죠. 이 좋은 순환이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선순환. 그래서 이 뉴딜 정책 핵심 내용 수업 때 아마 강조했었을 거예요. 꼭 알아두기 바라고. 영국, 프랑스는 블록 경제, 뉴딜 정책. 중요해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야. 식민지도 많지 않았었고, 얘네는 다른 방식을 택해요. 전체주의라는 걸 채택합니다. 전체주의. 한마디로 전체를 강조하는 거야. 개인보다. 개인을 희생해서 전체를 살리겠다 이거죠. 전체주의 하니까 우리나라도 떠오르네. 먼저 이탈리아의 전체주의를 뭐라 부르냐면 뭐라 불렀냐? 마음이 급하니까 파시즘이라 불렀고,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즘이라 불렀죠. 나치즘. 뭐 요거였나? 선생님이 반대였나? 막 헷갈리는데 아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이 히틀러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 하면서 히틀러 중심으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독일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유럽에서는 금기시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뉴스 보니까 어떤 축구 선수가 축구하다가 골 세레머니를 바보처럼 욕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 국가대표 자격 박살당했어요. 요거 한 번 했다고. 지난주였나? 우리 어떤 대학교, 울산이었나? 어떤 대학생들이 요러고 자기 학교 홍보 포스터를 찍은 거야. 멍청하게. 그 댓글 보니까 저런 골빈 놈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유럽 같았으면 이거 바로 그냥 징계거든. 징계, 그냥 처벌이에요, 처벌. 근데 이것도 모르고 역사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은 그런 멍청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군국주의라 그래요. 천황은 있는데 허수아비고 군인들이 권력을 잡고 모든 것을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 과정, 침략 과정을 군국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파시즘, 나치즘, 군국주의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이고, 그래서 이 과정 꼭 알아둬야 됩니다. 전체주의가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선생님 세대는 아니고 선생님 윗세대에서는 학교 다닐 때 외웠었대.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민족 중흥, 민족 발전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대. 내가 태어난 게 나의 행복, 자존감을 위해서가 태어난 게 아니라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대. 그런 게 어딨어. 미안해요. 나 흥분했어, 지금. 그래서 박정희 시대 때였는데 이 교과서 앞장에 이게 있었고 이걸 외웠어야 된다 했었어. 이걸 못 외우면 학교에서 혼났대요.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내가 태어난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태어난 거지 나라의 발전 물론 기여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주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이 제목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나라도 개인보다 전체를 중시하는 전체주의적인 흔적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있는 것 같아요. 이 제목이 뭔지 아는 친구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이 정도는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자, 2차 세계대전은 순서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순서 중요시 되고 있어요. 먼저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는 게 체결되죠. 불가침은 침략하지 않겠다. 야, 독일이 이렇게 있고 동쪽에 소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뒤쪽을 좀 안전히 해놓고 서쪽 1차 대전 때 고전했던 서쪽하고 싸우겠다라는 거야. 서쪽은 거의 뭐 영국, 프랑스거든. 섬나라, 프랑스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화해 무드로 가겠다는 거죠. 불가침을 해놓고 독일이 소련과의 사이에 있는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폴란드를 침공을 해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 프린트 쓰는지 안 했지만 이 폴란드 침공 전에 체코라든지 그 앞서 여러 지역을 이미 침공을 했었어.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영국, 프랑스가 독일에 대해서 뭘 안 했어. 야, 그거 먹으니까 맛있냐? 그거까지만 먹어. 야, 또 먹었어? 진짜 마지막이야. 그거까지만 먹어. 해서 다른 지역 침범하는 것은 묵인해줬거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폴란드까지 먹는 거야. 안 되겠다. 이 새끼 이대로 놔두가는 더 깝칠 것 같아. 그래서 이 폴란드 침공을 계기로 영국과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의 선전포고가 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돼요. 근데 독일이 막강해. 유럽 대부분을 먹어요. 단 주요국 중에서는 영국은 제외야. 심지어는 이 말은 어디까지 먹었다라는 거야? 프랑스까지도 독일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개선문 있잖아. 거기에 독일군들이 총 들고 전진하는 모습이 교과서에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먹혔어, 독일한테. 근데 드골 장군, 프랑스의 드골 장군이 영국 가가지고 망명 정부를 이끌어요. 그때 영국은 이제 처칠이란 수상이었는데 이 처칠과 드골이 손잡고 독일하고 맞서 싸우죠. 그래서 이 부분 알아두고. 근데 문제는 독일이 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합니다. 왜? 소련이 가지고 있었던 자원이 탐났거든. 석유, 식량 이런 부분. 그래서 독일이 소련을 침공합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거지. 그런데 소련이 나중에 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요. 이것을 스탈린 소련 독재자인 거 알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좀 어려워져. 소련이 이겼어. 그리고 순차적으로 추축국이었었던 이탈리아를 연합국이 이탈리아 장악했고, 그 다음에 노르망디 상리작전이라고 있어요. 노르망디 상리작전으로 프랑스가 파리가 해방을 당합니다. 프랑스가 해방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독일이 항복하게 되죠. 그래서 요 순서, 이건 유럽에서의 순서예요. 2차 대전은 유럽에서 순서랑 아시아 나눠서 공부해야 돼요. 섞어서 나오면은 아주 지저분하고 어려운 문제이고, 보통은 나눠서 나오니까 나눠서라도 정리를 해보세요. 독소 불가침 조약 침략하지 않겠다. 근데도 폴란드 침공, 영국, 프랑스 선전포고, 유럽이 독일이 거의 다 장악했고, 영국 제외하고, 그리고 약속 지키지 않았고, 근데 소련한테 당했고, 이탈리아 망하고, 프랑스 해방당하고, 독일 항복하고, 요 순서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깝칩니다. 일본 대단한 나라이긴 한 것 같아. 건들지 말아야 될 나라를 건드렸어. 일본은 우리나라 식민지 만들고 나중에 1931년에 만주를 쳐들어가요. 만주 사변. 그 다음에 1937년에 중일전쟁을 해가지고 중국 본토까지 쳐들어갔었어. 요거는 2차 세계대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먹었었는데 전쟁이 이제 중국하고 전쟁하다 보니까 길어져. 그러다 보니까 석유 같은 거 자원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일본이 어딜 쳐들어가냐면 일본 싫어. 빨간색. 파란색도 싫어. 빨간색으로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해요. 동남아시아로 일본이. 근데 여기는 이제 미국의 속된 말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 제재를 가하면서 철강 같은 거, 무기 만든 철강이나 석유 같은 것을 일본한테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을 해버려. 일본 입장에서는 약오르지.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자, 첫 번째, 일본이 미국에 기습을 합니다. 하와이에 가봤는데 거기 그때 격침당한 배들 거기 막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일본이 미국에 선전포고도 안 했어. 기습 공격이었었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진주만 기습이라고 부릅니다. 하와이의 진주만 기습을 하죠. 영화도 많이 있죠. 진주만 기습을 하니까 미국도 이제 일본하고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드웨이 해전을 계기로 미국이 분위기를 가져가고, 그리고 일본 본토를 공격하려 하는데 일본이 끝까지 저항을 해.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짬뽕으로 유명하죠. 여기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이게 1945년 8월. 그래서 우리도 이때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순서 알아두세요. 진주만 기습, 그리고 미드웨이 해전으로 미국이 유리해졌고, 그리고 일본 본토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항복. 일단 5방 더 때렸어야 되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일본이 반성을 안 해. 일본은 최초였어. 원자폭탄 맞은 최초의 나라. 물론 선량한 착한 일본인도 많지만, 이거 전쟁 일으켰었던 요 새끼들 다 죽이지도 못하고, 요 새끼들이 반성도 안 하고, 또 미국이 다 풀어줘요. 미국의 이익 때문에. 천황도 이때 책임 묻지도 않고, 도조 히데키라고 하는 그 군부 짱만 죽여버리고, 많이 죽이지도 못했어. 오히려 이 새끼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재벌이 되든지, 정치인이 돼가지고, 이거 반성도 안 하고, 나쁜 짓 하고 있죠. 퀴즈. 이때
일본이 이 전쟁에서 죽은 지들 전쟁 영웅들 있죠. 전쟁 일으켰었던, 전쟁 뒤에 사형당했던 이런 애들을 걔네 영혼을 모시는, 영혼을 이렇게 지들 입장에서 모신다고 하는 사당이라 그럴까요? 그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옛날 아베라든지 일본 총리들 여기 참배하면 막 중국, 우리나라 막 난리치잖아. 싫어하잖아. 아는 사람? 어디 참배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날은 우리나라한테 아주 특별한 날이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서울에 있는 종에다가 머리를 쥐어박고 피를 흘리더라도 덩실덩실 춤을 추겠다라고 시를 쓴 사람은 있어요. 요 시 제목도 맞춰주세요. 그날이 오면은 힌트를 너무 줬나? 선생님이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인권이 유린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했죠? 유대인 학살 문제라든지 일본이 중일전쟁 때 중국 쳐들어가잖아요. 난징에 있는 도시에 사람들을 많이 학살했었죠. 그리고 731 부대, 생체 실험한 731 부대, 중국인이나 한국인들 대상으로 생체 부대 실험했었죠. 그리고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요 4개 정도는 꼭 알아두세요. 유태인 학살은 관련된 거, 뭐 홀로코스트 들어봤죠? 나치 히틀러가 유태인들 많이 학살했잖아요. 이거를 홀로코스트라고 그러고, 그 수용소를 아우슈비츠, 폴란드에 있죠. 요 부분도 한번 알아두고, 난징 대학살은 일본이 중국에 가한 만행이었죠. 이 도시의 인구 30만 명이 죽었대요. 엄청난 인구죠. 우리 보령 인구의 3배가 넘어. 그리고 732 부대 생체 실험. 그 전쟁 끝나고 이 실험 정보를 미국이 가져갔다는 설도 있어요. 대신에 이 부대장 살려주고 그런 쇼부를 쳤었다는 설도 있는데 선생님이 제대로 확인 안 해봤지만 확실한 건 미국은 자기들 이득 때문에 전쟁 대처를 제대로 안 했어. 독일한테 가학할 정도로 많이 피드백을 했는데 일본은 오히려 도와줘요. 죽이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도와줘. 왜 그러냐면은 전쟁 끝나고 보니까 여기 중국 빨간색 됐죠. 위에 북한 빨간색 됐죠. 우리나라 파란색, 일본 파란색, 미국 파란색. 그러니까 이따 배우겠지만 냉전, 빨간색과 파란색이 맞붙은 지역이 여기란 말이야. 여기가 빨간색, 파란색이 맞붙는 대표적인 어떤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전쟁 기지로 삼고 싶은 거야. 전쟁 터지면 여기서 이렇게 막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 일으킨 일본 얄밉기도 하지만은 잘만 상황하면은 이 태평양에서 군사기지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빨간색을 막을 수 있는 전초기지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망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을 독일처럼 서독, 동독처럼 나눈 것처럼 일본을 이렇게 반쪽에 써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를 쪼개버렸어. 전쟁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빨간색, 파란색 들었으니까 오히려 미국은 더 전폭적으로 일본을 도와주죠. 그래서 일본한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일본이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고 6.25 전쟁 터지면서 군수문자 막 돌려가지고 돈 엄청 벌어가지고 경제 대국이 되죠. 심지어 나중에 미국까지 위협할 정도로. 막말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 터지잖아? 미국은 일본 편을 들 거예요. 일본이 미국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이 있어. 그 일본은 얄밉기도 하고 운도 좋아. 반쪽해졌어야 되는데. 아유, 원숭이들. 자, 이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자, 그냥 바로 갑시다.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바로 갑시다. 자, 선생님 즐기는 물티슈. 고은 선생님, 미안해요. 사실 여기 지우개 지어야 되는데 물티슈로 지우고 있어요. 이거 보는 친구들, 고은 선생님한테 꼰지르지 마세요. 선생님, 2학년 교무실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선생님이, 눈치 보는 선생님이 고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고은 선생님 너무 좋아. 선생님하고 대화가 잘 통해. 너무 마음씨가 고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고은이에요. 자, 냉전 체제 아까 얘기했었죠? 냉전 개념을 알아야 돼. 일단 냉전. 냉전. 콜드 워. 차가운 전쟁이라는 뜻인데 반대말이 열전. 열전은 직접 싸우는 거야. 폭탄 터지면 뜨겁잖아. 총 맞으면 뜨겁잖아. 모르겠어요? 군대 가서 총 한번 맞아보세요. 엄청 뜨거울 거야. 농담이에요. 그래서 열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맞붙는 거고 냉전은 으르렁 기싸움 하는 거야. 근데 누구랑 기싸움 하냐면 공산주의랑 자본주의 세력이랑.
색깔도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자본주의가 보통 파랭이, 공산주의는 빨갱이. 요것이 그대로 이렇게 뒤집으면은 바로 우리나라죠. 빨간색, 파란색. 중국도 비슷해요. 중국 빨간색, 대만 파란색. 얘네도 맨날 으르렁 되잖아. 우리도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옛날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엑소의 으르렁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누누 얘기하지만 그게 노래야. 엑소 팬들 미안해요. 리얼한 으르렁은 강아지 머리에 툭 치면은 마이크 대면 으르렁, 으르렁. 그게 진정한 라이브죠. 자, 농담이었어요. 자, 여기는 시험 이렇게 나와요. 자본주의 세력에 해당되는 단어, 공산주의에 해당되는 단어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세요. 자본주의 진영에 해당하는 나라, 미국, 서유럽 단어들 트루먼 독트린 알죠? 공산주의랑 대결하겠다는 선언 트루먼 독트린, 미국 대통령 트루먼 독트린. 그리고 경제적으로 서유럽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자본주의 세력을 키우겠다. 미국이 서유럽을 도와주겠다. 이 경제적인 지원을 선언한 것이 마셜 계획이에요. 마셜 계획.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나토, 북대서양 인근의 나라들끼리 군사적인 연합,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알아두기 바라고. 이에 대항한 공산주의 세력의 단어들 선생님 학습지에 표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기에 목이 아프니까 꼭 구별해서 구분할 수 있게 바라요. 근데 이 둘이 으르렁 으르렁 되기만 한 건 아니야. 말은 냉전이지만 실제로 맞붙은 경우도 있고 으르렁 으르렁 되다 끝난 경우도 있어요. 이 냉전의 사례들 유럽 베를린 봉쇄 들어봤어요? 베를린 봉쇄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중국 국공대전 아까 얘기했었죠. 국민당 공산당 내전. 그 다음에 우리 한국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그리고 쿠바 미사일 사건.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점이 빨갱이랑 파랭이 간의 갈등이었다. 좋은 말로 공산주의랑 자본주의의 갈등이었었다. 이 구체적인 사례는 일일이 말하기 어려워요. 스님 A4 이 단어 정리한 거 보면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냉전체제 이 정도 알아두고 자, 바로 갈게요. 제3세력 3세기라고 하죠. 자, 지금 방금 냉전 배웠잖아. 그래서 1세계가 뭐냐면 미국을 말해요. 2세계는 소련을 말해요. 이 둘이 으르렁 으르렁 되는 것을 냉전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해. 이들을 견제하는. 이게 뭐냐면 제3세력이에요. 제3세기지. 제3세기. 이 용어 꼭 알아두기 바래요. 주로 어떤 나라들이 중심이었냐면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공통점이 있죠. 제국주의 시대 때부터 식민지로 많이 전락했었고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독립국이 된 나라들이 많았어요. 특히 2차 대전 끝나고 독립국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배경은 이래요. 미국과 소련의 힘이 약해져. 그리고 얘네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제3세계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1세기, 2세기를 견제하면서 제3세계. 그래서 되게 많아졌죠. 하나, 두 개만 있다가 세 개가 생겼잖아. 이것을 다극화라 그러죠. 그래서 옛날엔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양극화라 불렀는데 미국 소련 중심의 양극화에서 다극화, 마늘 다자예요. 극이 많아졌다. 세 개나 됐잖아.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까지도 있는 부분 꼭 알아두고 그래서 제3세기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 사례. 처음에 요 인도 대빵이랑 중국 대빵이 모여서 만났어. 인도의 네루랑 중국의 저우언라이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쇼부 쳐가지고 5원칙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야, 우리 제3세계 이 원칙 하에 우리 짝짝꿍 돼보자. 그러니까 요거 있고 나서 야,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더 많은 나라들이 모였어. 29개국이 모였대요. 그래서 어디서 모였냐면 반둥이라는 곳에 모여서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라는 것을 해요.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라는 거 하는데 반둥에서 열렸기 때문에 반둥 회의라고 해요. 여기서 몇 원칙 제정하냐면 10원칙. 평화 10원칙.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뭔가 아시아 아프리카 나오고 5원칙 제정했다? 10원칙 제정했다? 어디다? 제3세계다. 미국 꺼지세요. 소련 꺼지세요. 우리 3세계 너네만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있어. 하면서 제3세계가 세력화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 흐름 꼭 알아두기 바래요. 그래서 5원칙,
10원칙 이 내용을 알라는 게 아니라 저런 게 발표가 되면은 제3 세력이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바로 갈게요. 자, 이번엔 냉전이 완화되는 움직임이에요. 완화라는 말이 뭐야? 완화. 냉전이 완화된다. 완화란 말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야. 아직 해체 단계는 아니지만 완화되고 있다. 선생님 교재를 보면은 그 사례들이 쓰여져 있을 거예요. 먼저 아까도 잠깐 소개했어. 소련의 힘이 약해졌어요. 소련이 데리고 있던 동유럽 국가들이 일부 탈출해 나가. 그거 되들어. 그 다음에 미국도 힘이 약해져. 프랑스가 나토 기억나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탈퇴해버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세력들이 힘을 키워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굳이 냉전 이 둘만의 싸움이 아니라 또 다른 세력들이 등장한다는 거지. 심지어는 유럽도 EU 알죠? EU라는 게 생겨가지고 유럽 애들끼리 또 따로 모인단 말이야.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지만 너무 큰데? 제 혼자 니만 잘 나가? 우리끼리 한번 모여보자고. EU 경제적인 통합 유로화 사용하면서 모이잖아요. 또 일본, 미국이 키워줬다 그랬잖아. 일본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어. 이 상태에서 요거 발표해요. 닉슨 독트린. 아까 냉전의 시작은 뭐였어요? 트루먼 독트린. 이번엔 닉슨 독트린. 이런 내용이야. 아시아에서 국제적인 어떤 군사적인 대립이 발생해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 이제 니들이 해. 나 바빠. 나 줌바추러 가야 돼. 바빠.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거예요. 닉슨 독트린. 한마디로 이제 미국이 자본주의 지키려고 아시아까지 개입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닉슨 대통령이 어디 간지 알아요? 요 미국 대통령이 이 파란색의 대빵 미국이 빨간색의 2인자였던 러시아까지 가요. 가서 중국 대표 만나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가서 뭐 한지 알아요? 탁구 쳐요. 탁구. 미국 탁구 선수들이랑 중국 탁구 선수들이 탁구 쳐요. 얘네들은 빨간 채, 얘네들은 파란 채 들고서 막 탁구 쳐. 이거를 핑퐁 외교라고 해요. 핑퐁이 탁구잖아. 핑퐁 외교. 탁구 치면서 친목을 다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옛날에 으르렁 됐다라면 이제 탁구 치면서 핑퐁, 핑퐁, 핑퐁 하면서 친해지는 거야. 핑퐁, 핑퐁, 핑퐁. 좋네. 핑퐁, 핑퐁. 기분이 좋아져. 핑퐁, 핑퐁. 냉전이 웃으면서 완화가 되는 거죠. 사람이 친해지려면 밥을 같이 먹든지 운동을 같이 하든지 금방 친해져요. 이런 거 어디서 체험할 수 있냐면 군대. 여러분들 몇 년 뒤에 군대 가잖아. 군대 가면 맨날 같이 먹고 맨날 같이 축구해야 돼. 안 친해질 수가 없어. DP?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울지 말고 잘 갔다 오세요. 몇 년 뒤에. 그건 아주 극히 일부고 요새는 아주 좋아요. 핸드폰도 있고 아주 좋아요. 더 많은 얘기하고 싶지만 마음이 급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례, 대표적인 사례. 선생님이 앞서 요 단원 찍은 영상 보면은 대표적인 사례만 선생님 밑줄 긋고 넘어간 게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냉전이 아예 해체됐어. 냉전이 해체라는 표현은 그렇고 종식 끝나버렸어. 이 선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몰타 회담이라고 그래요. 몰타에서 모였기 때문에. 몰타 회의 있는데 이건 상식으로 알아주세요. 몰타에서 이제 냉전이 끝났음을 공식 전언을 선언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알아두고 요거는 소개를 해줘야 되나? 자, 소련이 있었죠. 소련. 우리 앞서서 레닌, 스탈린 이런 애들 있었고 나중에 이제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고르바초프쯤 되면은 소련이 공산당이 독재하잖아. 그러니까 독재하지, 부패하지. 그리고 경제는 사회주의 때문에 낙후돼 있지.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개혁과 개방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해체돼요. 그래서 고르바초프 때 소련이 해체된다라는 거. 레닌 때 만들어진 소련이 고르바초프 때 해체되고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 개혁을 러시아어로 페레스트로이카, 개방, 글라스노스트. 어려워. 이렇게 이름 긴 거 나 싫어. 어쨌든 개혁 개방 정책, 고르바초프.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제대로 된 지도자가 등장한 거죠. 머리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머리에
세계지도를 그리고 다니는 빡빡이 아저씨인데 아직도 기억나. 제주도에 왔었어. 그 당시 때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었는데 만나가지고 악수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꿔갔어요. 근데 러시아가 돈 없다고 배째고 안 줘. 대신에 우리가 뭘 받아오냐면 전투기나 소련의 아주 우수한 무기 있죠. 그거를 돈 대신에 무기를 받아왔어. 근데 문제는 이 러시아 전투기 되게 좋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F 시리즈 해가지고 미국 전투기 시리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서 가져온 이 전투기랑 이것도 되게 좋은데 호환이 안 돼. 그래가지고 좀 무용지물이라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지만 소련 거 엄청 좋아요. 특히 소련 요총도 되게 좋고 소련 무기 짱. 한마디로 갤럭시랑 아이폰의 어떤 조합이랄까? 이게 두 개만 잘 결합이 되면 되게 좋은데 어쨌든 고르바초프는 나한테 선생님한테는 좀 친숙한 인물이라는 거. 꼬르비 해가지고 옛날에 놀랐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요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중국은 문화대혁명,天安문 사건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한번 선생님 입장이 중요하고 그때 역사를 이왕 배웠으면은 이 정도는 알고 중학교 졸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덧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 선생님 손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물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잘 안 지워져. 자, 현대사회의 이해란 제목으로 선생님이 학습지 마지막 장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큰 특징, 현대사회는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유로운 무역, 국가가 개입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간에 자유롭게 관세도 문턱도 낮추고 돈도 좀 꿔주고 자유로운 무역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랑 관련된 단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선생님 수업 때 IMF라든지 WTO 세계무역기구라든지 FTA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자유주의라든지 이런 단어들 선생님이 때 강조했었을 거예요. 이런 단어들은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IMF 낯설지 않죠? 98년이었어. 97년이었나? 선생님이 고3 때 딱 IMF 빵 터지면서 선생님 집에 좀 영향이 있으면서 선생님 지금 여기 있죠. 선생님 원래 서울 쪽으로 대학을 갔었어요. 기계공학과를 갔었는데 IMF 빵 터지면서 가계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서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 하고 있네. 원래 제대로라면 IMF 없었으면 선생님 지금쯤이면 서울의 무슨 대학에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아마 저기 미국의 나사 가가지고 우주선 조립하고 있지 않을까. 나사 딱 써놓고 운 좋으면은 달까지 착륙해가지고 암스트롱 뒤를 이어서 달나라를 거니고 있을지 모르는 착각을 해봅니다. 자, WTO, FTA도 익숙하죠. 몇 년 전에 이제 미국과 FTA 체결하면서 미국과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했었고, 자, 퀴즈 나갑니다. 최초로 우리나라가 FTA 체결한 나라, 자유로운 무역하자라고 체결한 나라 어딜까요? 힌트. 힌트를 너무 준 것 같아. 오늘 기분 별로 안 좋은데 나 두 글자예요. 맞춰보세요. 자, 이 정도 알아두고 자, 그리고 자유무역 그 다음에 또 다른 지금 추세가 지역 단위로 경제를 묶어버렸어.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유럽 있고 아프리카 있고 북미, 남미 이렇게 있고 그래서 각 지역에 유럽끼리 묶은 거, 아프리카끼리 묶은 거, 동남아시아 묶은 거, 태평양 묶은 거, 북미 묶은 거, 남미 묶은 거 각 지역별로 어떠한 경제 협력체가 있는지 교과서에 세계지도도 나오고 선생님 프린트에도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거 여기 EU는 너무나 유명하죠. 유로화. 선생님 코로나 바로 활성화되기 직전에 코로나가 선생님 기억으로는 2월 달부터 막 퍼졌거든. 1월 말에 막 선생님 어디 썼냐면 여기 썼어요.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힌트. 여기 축구가 유명해. 이런 팀이 되게 유명하죠. 참고로 메시랑 호날두가 있었던 팀들이에요. 여기를 선생님이 있는데 딱 귀국하니까 그 도시에 그냥 코로나 쫙 퍼지고 엄청 죽어나가고 한국에도 막 퍼지고 난리가 났었어. 2년 전 선생님이 딱 마지막 해외여행이 여기 있는데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메시, 호날두. 자,
요 이유는 말아둬야죠. 선생님도 여기서 경험한 것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국경을 가로지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와, 돈이 똑같아. 유로화가 다 쓰여. 유로화가. 경제적으로 묶은 거죠. 정치적으로도 많이 묶여 있어요. 알아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당되는 여기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라고 그러는데 에이펙이라고도 하죠. 에이펙. 그래서 뭐 요 정도는 꼭 알아둬야죠. 우리랑 밀접한 에이펙. 우리나라 부산에서도 열렸었어요. 근데 EU 이건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지역 단위로 협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 정도 좀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현대 세계 문제인데 상식이야. 이거 모르면 바보지. TV 알아요? 라디오, 영화, 컴퓨터 이런 걸로 우리 다 보잖아. 이런 걸 대중매체라 그러죠. 그래서 똑같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그룹, 대중사회. 똑같은 문화를 향유해, 대중문화. 근데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문화를 주입받았잖아. 근데 요새는 아니죠. 문화를 창출하죠.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댓글. 문화를 창출하는 이러한 사람들. 씨로 시작해줘. 선생님도 거기에 해당되죠. 나도 옛날에 문화를 보기만 했는데 내가 문화를 만들잖아. 지금 찍고 있는 이것도 나의 문화잖아요. 선생님만의 컨텐츠. 종민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딸랑딸랑. A4 역사 좋아요, 구독, 딸랑딸랑. 선생님만의 컨텐츠가 나가고 있잖아요. 부실한 건 맞지만 좀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문화를 생산하고 있죠. 쌍방향이기 때문에. 나도 유튜브 보고 유튜브를 창출하고 이런 사람들을 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추세는 문화를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도 하고 있다라는 거. 시대가 많이 변했죠. 쯔 누구였지? 이렇게 많이 먹는 애? 쯔이는 그 대만 가수였던 거. 쯔양. 오,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독도에서 이거를 막 먹으니까 악성 댓글들, 안 좋아요, 악성 댓글들이 막 엄청 났었대. 어디에서 뭘 먹었길래 악성 댓글들이 심했는지 아마 일본인들이 단 것 같고 일본인들이 안 좋아요 댓글 막 단 것 같아요. 양이 어디에서 뭘 먹는 먹방이었는지 아는 사람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퀴즈 내니까 친구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오늘 좀 퀴즈가 많아요. 자, 그리고 현대 세계엔 갈등이 많죠. 여러 내전, 전쟁 이런 거 해결하려고 국제연합도 있었고 UN, 빈곤 문제, 남북 문제 아나요? 빈곤 문제, 가난한 문제가 남북 문제가 대표적인데 지도에 반 그었어. 그럼 여기를 북반구라고 하죠. 여기를 남반구라고 해요. 근데 주로 잘 사는 나라는 북반구에 있고 못 사는 나라는 남반구에 있어. 그래서 이것을 남북 문제라고 해요. 빈곤, 어떤 격차의 차이 문제, 질병 문제. 이거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마스크 좀 잘 쓰세요. 코로나19 같은 거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국제적인 연합하고 있고 환경 문제 이런 부분. 자, 쌤이 제대로 찍어보려고 했는데 힘들어서 안 되고 여러분들 흐름만 앞에 다 영상 단원별로 있으니까 꼭 피드백해서 다지고 요 흐름 가지고 살만 붙이면은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다른 학교들도 비슷해요. 다 배우는 게 비슷하고 출제하는 거 비슷하니까 꼭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길 바래요. 그래서 세계사를 쌤하고 같이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기회가 되면 내년에도 좀 같이 선생님 많이 올려줄 테니까 보면 좋을 것 같고 겨울방학 때부터는 선생님이 한국사도 좀 올릴 것 같아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다 그 내용이에요. 한국사 내년에 선생님이 한국사를 가르칠지 모르겠지만은 또 선생님이 이 학교에 있을지 다른 학교 갈지 모르겠지만 세계사랑 한국사도 다 같이 병행해서 올릴 테니까 혹시 도움이 된다라고 싶은 친구들은 좀 적극 활용 좀 해주고 홍보도 좀 해주고 선생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이렇게 저녁도 안 먹고 지금 늦은 시간대 혼자 도서관에서 무서운데 이러고 있죠. 선생님도 약간 요 체질에 약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도 좀 배워가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배우는 자세 견지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역사교사로서 최소한 올바른 생각은 했으면 좋겠어. 인스타에서 본 것 같아. 의사나 뭐 판사나 이런 사람들 영향은 크죠. 근데 역사 영향도 커요. 역사교사 역할도.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줘야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총 만드는 기술. 자, 중요하죠. 근데 이 총을 누구한테 쏠지 판단하는 것은 역사의식이거든.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의식을 갖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잡다한 지식도 있지만 최소한의 것은 좀 알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바뀌어요. 그러면은 뇌생남이 될 수 있어요. 올바른 생각을 하면 올바른 친구랑 배우자도 만날 수 있고 올바른 환경에 놓일 수 있으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많이들 봐주고 공부 좀 해보세요. 좋은 성과 있길 바랄게요. 안녕.